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역 계약에 대한 내용들 주로 살펴봤고요. 또 무역영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매매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인 CISG, 비엔나 협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엔나 협약은 CISG라고 부르죠.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인데요. 실제로 현재 많은 국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무역영어 시험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이제 조약 중에 그리고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은 상세히 알 필요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봤는데요. 역시 그 내용 또한 이 CISG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청약과 승낙 이외에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입니다. 자, 매도인은 물건을 파는 우리가 흔히 셀러라고 부르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수출자, 판매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매도인은 첫 번째 어떤 의무가 있느냐? CISG 제30조에서 소유권의 이전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진 물건을 대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그 물건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소유권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 중에 가장 첫 번째를 소유권 이전의 의무, 그리고 이것을 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물품 매매의 목적은 매도인의 물품 대금의 취득과 함께 매수인의 계약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에 있다. 자, 매수인, 물건을 구매하는 당사자는 그 물건을 돈을 주고, 즉 결제에서는 대금을 준다고 하죠. 이 대금을 주고 그 물건의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매매 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품 매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물품의 대금의 취득과 함께 매수인에게 계약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나라마다 법 체계와 상관습이 다릅니다. 실제로 사회문화, 종교, 정치, 제도, 법률 등이 전부 다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자국 간에 그리고 이제 해외 간에 거래를 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소유권의 이전을 매도인의 기본적인 권리로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은 중거법을 따르도록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비엔나 협약은 어떤 한 국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매매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비엔나 협약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체약국으로서 효력이 발휘하는 것이지 실제 어떤 나라 혹은 어떤 회사나 어떤 주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에서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은 각국의 중거법 그리고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우리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한다. 혹은 뭐 어떤 수량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 뭐 서로 실제로 한국과 미국인 경우에 한국에 있는 수출상은 한국의 법을 적용하기를 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수입상은 미국의 법률을 적용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각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중거법, 우리가 분쟁이 생기거나 서로 논쟁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떤 법으로 해결하겠다를 서로 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비엔나 협약의 체약국 그리고 매수인이 비엔나 협약의 체약국일 때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매도인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소유권의 이전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물품의 인도 의무입니다. 첫 번째에서 소유권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소유권을 준다는 것은 물품을 잘 인도하여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계약 목적물을 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계약한 그 물건, 계약의 목적물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유를 한다는 것은 그 소유권을 갖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인도의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쟁이 생기냐? 실제로 인도의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언제 물건을 서로 준 것인지, 즉 소유권을 넘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기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특정한 장소에 물건을 놓고 왔는데 매수인이 조금 늦게 찾아가거나 혹은 그 물건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나는 계약에 따라서 지정된 목적지에다 물건을 놓고 왔다. 하지만 매수인은 나는 물건을 받지 못했다 등의 이런 인도의 시기상 차이 때문에 분쟁이나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도의 시기에 대해서도 매도인의 의무 부분에서 정확하게 협약 자체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인도 일자가 정해진 경우 매도인은 해당 일자에 물품을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계약일을 정해서 인도 일자를 정한 경우에 당연히 매도인은 그 날짜에 물건을 인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통상적인 상관습에 의해 일자가 정해지는 경우 그 일자에 물품을 인도한다. 자, 계약 일자를 정하진 않았지만 통상적인 거래의 상관습으로 인해서 매도인이 이 정도 되면 물건을 인도하는 시기구나. 그리고 매수인이 이 정도 되면 내가 물품을 수령해야겠구나라고 정해지는 그런 상관습적인 시기가 있다면 그 일자에 물품을 인도하고 인도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물품의 인도 일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당한 기간, within a reasonable time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기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도 일자를 서로 정하지 않았다면 역시 상관습에 따르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고요. 또한 상관습이 적용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우리는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합리적인 기간, 통상 3달 정도를 보는데 그 기간 안에 서로 상당한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한다면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는 의무로서 모든 행위를 완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당한 기간 내라는 표현들 상당히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 상당한 기간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매 계약상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뭐 한 달, 2달, 1년 이런 식으로 이 협약 자체에서 내용을 정해놓지는 않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조약이나 법률들 그리고 무역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살펴보다 보면 실제로 이러한 상당한 기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상관습이나 아니면 국내 혹은 계약 당사자들끼리의 중거법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인도의 장소입니다. 인도의 시기를 정했는데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인도를 할 것인가의 문제죠. 첫 번째, 인도 장소 및 방법에 대한 관습이 있으면 약정 장소에서 인도하거나 확립된 관습에 따라 인도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엔나 협약을 뿐만 아니라 물품 매매 계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들을 보면 역시 관습에 따른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법률을 정할 때 어느 한 국가에서 여러 국가에서 행해지는 무역에 대해서 통일적인 법률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통일적인 법률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도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습에 따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거래를 하다 보면 정해놓은 기간은 없지만 상대방이 이쯤에 물건을 인도하겠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쯤에서 물건을 인도 장소로 삼겠다라는 것들이 서로 간에 알게 되죠. 그런 것들이 상관습인데 그래서 실제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관습에 따라서 우선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하도록 두겠다라는 것이 규칙에서 말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계약 내용 내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물품이 존재하는 장소가 인도하는 장소가 된다. 양 당사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송 계약의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물건을 만들거나 보관하거나 그 물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매도인의 장소에서 그 물건이 이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죠. 매수인이 매도인의 국가, 물건을 파는 사람의 국가의 창고까지 와서 물건을 다시 직접 수입국으로 들고 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운송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매도인은 물건을 본인이 아는 장소 혹은 본인의 창고나 공장 앞 같은 곳에 두면 매수인이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이 존재하는 장소가 바로 인도하는 장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내용 보시면 계약 내용에 운송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계약 체결 시 특정물의 존재 장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매도인의 영업소가 인도 장소가 된다. 자, 역시 운송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물의 존재 장소를 알지 못해요. 명확하게 물건이 어디에 있다라고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라면 매도인의 영업소가 바로 물건을 인도하는 장소로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엔나 협약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 조금씩 이제 우리의 법률관과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조금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렇게까지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매 계약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매도인의 의무는 세 번째로 서류 인도 의무입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때 통상적으로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도인이 물건을 준비하고 선적, 즉 배에 싣거나 자동차에 싣거나 하는 하역 작업 같은 것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서류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서류들을 가지고 매수인이 물건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매수인은 수출국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서류를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도인은 내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취급했고 어떻게 다루고 있고 어떤 운송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서류로서 인도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서류의 인도는 계약에서 정하여진 시기, 장소 및 형식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자,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매매 계약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서류를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서류를 인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시기, 장소, 형식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계약에서 정한 시기나 장소나 형식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서류 인도 기일 이전에 매도인이 서류를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경비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 기일까지 서류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매도인한테 매수인이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서류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6월 중순에 이미 서류를 다 만들어서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6월 말까지만 주면 되는 서류를 6월 중순에 줬기 때문에 매도인은 서류를 확인하다가 내가 잘못 보낸 게 있구나, 내가 수정해야 될 게 있구나 라고 할 때는 6월 말까지 정해진 기간 안에는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류는 일단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서 정한 시기나 장소나 방법에 의해서 넘겨줘야 하고요. 그리고 인도 기일 이전에 매도인이 서류를 줬을 때는 그 인도 기일까지는 충분히 서류를 보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서류 인도 의무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계약 적합 의무입니다. 양 당사자는 매매 계약을 함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역시 계약 적합 의무 또한 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물품은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거래를 할 때 샘플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제시했을 때 매수인은
아, 이 정도의 물품들이 나에게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물품을 동종 물품이긴 한데 샘플과 다른 사용 목적이 달린 물건을 보낸다면 계약을 위반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똑같지 않은 물건을 보내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자신이 파는 물건의 동종 물품으로 그리고 원래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그 목적에 적합하게 물건을 발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매도인과 매수인이 샘플에 의한 거래를 한 경우 인도된 물품은 그 견본이나 모형의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이게 실제로 무역계약에서 조금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매도인은 당연히 거래를 잘 하기 위해서 샘플을 발송을 합니다. 자, 샘플이라고 하면 이제 견본이라고 하죠. 이 견본은 실제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물건 중에 품질이 가장 좋은 것을 보통 견본으로 매수인에게 제시를 하죠. 그럼 매수인, 즉 수입상은 그 샘플을 받아보고 아, 이 정도 물건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역시 할 텐데 인도된 물품은 그 견본이나 모형의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과 아주 동일하게 물건을 매도인은 원래는 발송을 해야 하죠. 하지만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견본과 100% 동일한, 그러니까 99%까지는 되겠지만 정말 견본처럼 깨끗하고 상태가 아주 온전한 물건을 보내기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념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은 계약 당시 제시한 샘플과 동일한 품질로 물건을 발송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세 번째, 물품은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포장되어야 한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벌크 화물이라 그래서 실제로 물건이 개별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물건을 계약할 당시에 이러한 조건들,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라도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정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용기 포장이나 아니면 외부 포장 혹은 내부 포장이나 속포장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물건을 계약했다고 했을 때 그 물건이 정말 포장도 없이 그냥 물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매도인은 그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물건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포장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쓰이는 것들이 보통 나무 박스라든가 골판지 종이 상자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계약에서 적합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도인의 다섯 번째 의무는 권리 적합 의무입니다. 매도인은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자, 특약이 없는 한, 양 당사자가 서로 특별하게 합의한 약속 사항이 없는 한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거래를 할 당시의 주체들에 대한 내용만 구속이 될 뿐이지 제3자나 또 다른 클레임에 대해서는 물건을 구여받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인해서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특약이 없는 한 그냥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에서는 자유롭게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권리 적합 의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물품 보존의 의무라고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자, 매도인은 실제로 매매 계약을 하는 목적이 대금을 회수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매수인이 합리적인 비용을 지속적으로 보내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은 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당연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물품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이 해제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러기 전까지는 계약 물품에 대해서는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인의 의무들이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매수인의 의무가 나옵니다. 자, 매수인은 첫 번째로
대금 지급 의무를 지닙니다. 매도인과 상응해서 매수인은 물건을 구매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에 상응하는 것으로 매수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내용 보시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에 따르는 것이 포함이 된다. 해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위해서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대로 그 지급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의심이 있을 때에는 순중량으로 대금을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구매할 때 이게 우리가 계약에서 정한 맞는 무게인지 혹은 부피인지 혹은 그 개수가 맞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항상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보통 무게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수인은 이런 게 의심이 될 때 바로 순중량으로 그 개수를 곱해서 대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중량이라고 하면 포장이 있는 그런 뭐 나무 박스나 컨테이너나 종이 골판지 같은 것들을 다 제외하고 실제 물건의 순무게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중량으로 대금을 결정한다. 자, 하지만 이게 중량에 따라 정해졌을 때,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정확하게 판단이 될 때는 이렇게 순중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간단한 포장이 더해진 무게로 계산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대금의 지급 장소는 계약에서 특정한 장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서 특별한 장소를 딱 정했으니까 그 장소에 가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매수인이 특정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인도와 상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그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영업소, 매도인이 있는 곳, 수출지, 그리고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인도와 상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그 인도,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직접 확인하는 장소, 그리고 그 물건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할 만한 여력이 있는 장소에서 이제 그때 대금의 지급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대금의 지급 시기입니다. 첫 번째로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과 비엔나 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자, 이게 중요하겠죠.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 매수인은 그냥 막연하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혹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겨질 때 대금을 지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금의 지급 시기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둘 때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매수인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대금을 지급해라라는 겁니다. 매수인은. 그리고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자, 무슨 얘기냐? 양 당사자 간 대금의 지급 시기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한 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검사를 할 기회가 있거나 검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에 대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고 그 계약 내용과 맞는지를 검사한 후에 대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금의 지급 시기를 CISG, 비엔나 협약 제58조에서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트, 대금의 지급 시기와 관련된 것은
무역영어 시험에도 역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금의 지급 시기, 매수인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매수인은 물건을 확인하거나 혹은 물건의 점유가 매수인에게 왔다라고 여겨질 때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물품 수령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준 물건에 대해서 수령을 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대로 정확하게 매도인이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품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잘못이다. 그래서 매수인은 계약과 합치된 내용으로 매도인이 물건을 제시하면 그것을 수령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고 잘 가지고 와서 검사까지 한들 실제로 매수인이 그 물건을 받지 않겠다 혹은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런 상황일 때 수령을 하지 않은 수령을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매수인의 의무로서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행해온 모든 행동에 대해서 매수인 너도 같이 의무를 가져라 라는 뜻으로 물품 수령의 의무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품 검사 의무입니다. 수령한 물품의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 부적합 책임을 묻기 위해 수령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 이런 경우 있죠. 매도인이 물건을 보냈는데 매수인이 물건을 받고 한참 있다가 물건이 잘못되었다. 그 물건에서 뭔가가 계약의 내용과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제시를 한다면 매도인은 이미 끝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실제로 매수인은 수령한 물품에 대해서 가능한 빠르게 물품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검사에 대한 내용을 매도인에게 통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비엔나 협약에서는 물품의 검사 장소 및 방법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어디서 검사를 하고 확인하라고는 언급하지 않죠. 따라서 검사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 물품에 대한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 자, 해당하는 물품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주로 어디에 보관되어지는지에 따라서 그 장소나 방법을 정해서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은 이렇게 검사를 진행하고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에게는 세 번째로 물품 검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하자 통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물품의 계약 부적합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성질을 특정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검사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하죠. 물품이 매수인에게 실제로 인도된 날부터 2년 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래를 다 했는데 2년이 지나버리면 그때 가서는 하자의 여부를 따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인은 반드시 하자 통지를 해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러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매수인의 의무 마지막인데요. 다섯 번째 물품 보존의 의무입니다. 역시 매도인과 똑같이 매수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품을 보존해야 되는데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한 후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수인이 물건을 받고 잘못됐음을 알게 된 상태에서 물건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한다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물건을 수령하고 그 계약이 완전하게 종료되기까지는 물품을
안전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살펴봤던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떤 의무들을 지녔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에 위반을 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 청구, 추가 기간 지정, 계약 해제, 물품 명세 확정,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들을 5가지에 있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행 청구권은 갖고 있지만, 자,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라는 매도인이 물건을 잘못 줬을 때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하는 대체품 인도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자 보완 청구권, 물건이 왔는데 조금 잘못돼 있으니 너가 이 하자를 보완을 해줘라. 그래서 수리나 수선 같은 것들을 해주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리고 역시 추가 기간 지정권, 계약 해제권은 똑같이 매도인과 갖고 있고요. 대금 감액 청구권, 자,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했는데 그 물건이 실제 계약의 내용과 다르거나 아니면 그 물건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실제 물품 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거는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책을 한번 볼게요. 기억해 보시면 특정 이행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권리 침해를 입은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의 내용에 정해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얼른 그 행동을 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일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은 유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매도인에게 특정 행위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계약은 해지하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바로 특정 이행 청구권입니다. 이행 청구권 같은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갖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대체품 인도 청구권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본질적인 위반을 한 경우 대체품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 무형영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대체품을 인도해 달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수입상인 내가 물건을 받았는데 수출상이 온전한 물건을 제대로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나에게 인도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계약 위반에 속하게 됩니다. 본질적인 계약 위반을 속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본질적인 위반이라고 여겨질 때는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거는 계약에서 정한 물건이 아니니 계약에서 정한 물건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대체품 인도 청구권입니다. 대체품 인도 청구권은 매도인에게는 당연히 없는 권리입니다. 물건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매수인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중요한 권리죠. 그래서 본질적인 위반을 한 경우에만 이 대체품 인도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인만 가지는 권리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디귿에 하자 보완 청구권입니다. 하자를 말 그대로 와서 보완하라는 얘기죠.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합리적인 수리로
보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 물품이 도착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계약의 위반까지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될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물건에 하자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기계류 같은 것들, 그리고 조금 세밀하게 다뤄야 되는 물품들은 그 배송 중간에 일부 제품이 손상이 되거나 혹은 뭐 볼트나 나사가 풀리거나 아니면 그 조립의 상태가 조금 해제되거나 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도인에게 와서 이것 좀 수리를 해달라 혹은 고쳐달라. 그러니까 물건을 싹 갈아서 새로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 하자 보완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완 청구권 또한 매수인에게만 있는 권리로서 매도인은 이 권리 요청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매도인이 이제 물건을 잘못 이렇게 전달해 줬을 때 주로 운송인들의 잘못일 경우가 많지만 실제 매도인에게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왜냐?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대부분 체결했을 거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 물품 손상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러한 하자를 보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으로 자, 네 번째 있습니다. 추가 기간 지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기간 지정권은 역시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앞서 봤었던 특정이행 청구권과 동일하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 기간을 말 그대로 지정을 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추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너그럽게 봐주는 건가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 면은 아니죠. 왜냐? 계약을 위반한 거죠.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매수인이 쓰는 권리 중에 하나인데요. 매수인은 추가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인도 일자를 특정해야 한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는 약간 잘못을 했다고 그리고 조금 늦어진다고 바로 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또 찾아서 거래를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다시 소모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계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시키지는 않고 기간을 조금 늘려주는 거죠. 이 기간 안에 해라. 근데 그 기간이 뭐냐? 합리적으로 정한 기간 대신에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인도 날짜. 자, 언제까지 인도해라 라는 날짜를 정해서 특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주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역시 또 합리적으로 정하라,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통상 당사자들 간의 상관습에 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약 해제권입니다. 계약 해제권 역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통으로 가지는 권리 중에 하나인데요. 계약 해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계약 관계를 해제시키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본질적 위반 그리고 목적물의 미인도,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매 계약을 한번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매도인이 본질적으로 계약에 정한 내용 자체를 뒤엎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 계약의 내용을 피하려고 하는 혹은 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질 때, 그리고 목적물을 아예 인도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물품을 인도해 줘야 되는, 그리고 물품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런 목적물을 미인도했을 때, 그리고 이행기간을 충분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계약 당시에 정한 기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그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매수인은 지체하지 말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계약 해제권은 양 당사자 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본질적인 위반, 목적물 미인도, 그리고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런 등의 사유가 아니면 쉽게 사용되는 이제 권리는 아니죠. 하지만 정말 매도인이 본질적으로 잘못을 했다. 이거는 계약 자체가 내가 이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권은 매수인과 매도인,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공통적으로 갖는 권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의 권리 중에 마지막 대금 감액 청구권입니다. 자, 보시면 매도인에게 수령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금이 이미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실제 인도된 물품의 가액에 동일한 비율로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자, 매도인이 물건을 보냈는데 그 물건의 양이나 수량이나 그리고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매수인은 단번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이미 줬더라도 그 대금 지급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 퍼센트 실제로 계약의 물품과 적합하지 않은 물품의 그 비율에 따라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이게 논쟁이 있는 경우가 뭐냐면 매수인은 이미 검사를 하고 물건을 확인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비엔나 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때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와서 대금을 감액할 것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대금 감액 청구권 같은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여러 좀 껄끄러운 절차들 그리고 껄끄러운 이제 일들,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대금 감액 청구를 하기 이전에 물품의 검사나 하자 통지 같은 것들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죠. 다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용들 쭉 볼 건데요. 자,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책입니다. 이번에는 매수인이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라 매수인이 계약 위반을 했을 때 매도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자, 특정 이행 청구권입니다. 역시 매수인과 동일하게 매도인도 있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물품의 수령 또는 기타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계약에서 정한 행동을 해라라고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추가 기간 지정권입니다. 역시 모두 갖고 있는 거죠. 둘 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추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내용을 보셨지만 확정적으로, 그죠? 그리고 날짜를 정확히 정해서 통지를 해주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계약 해제권입니다. 매수인이 본질적 계약 위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대금 지급의 의무, 그리고 물품 인도 수령의 위반, 추가 기간 내에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 해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그 당사자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줘야 되죠.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는 당연히 매도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물품을 수령해야 되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매수인이 물품을 매도인이 잘 넘겨주면 그 물건을 수령해서 받아야 되는 의무도 있는데 매수인이 이러한 기본적인 자기 자신의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본질적 계약 위반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추가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본질적 계약 위반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그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매도인에게만 있는 권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4가지, 매도인이 가진 5가지 중에 4가지는 매수인과 동일해요. 그런데 자, 매도인에게만 있는 게 바로 물품 명세 확정권이라는 겁니다. 물품의 명세를 확정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매수인이 물품의 형태, 용적, 기타 특징을 지정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이 물품 명세를 확정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자신이 스스로 물품의 명세,
그 이름과 내역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확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매수인과 매도인이 물품의 내용을 정합니다. 포장은 이렇게 하고 포장할 때 수량은 몇 개 단위로 하고 이 포장은 어떤 걸로 하고 이렇게 정하는데 물품에 대한 내용, 이 물품과 관련된 포장이나 물품의 명세에 대해서 매수인이 안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내줘야 되는지를. 그럼 매도인은 물건을 보낼 때 이거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품의 형태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등등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근데 매수인에게 재차 얘기를 했을 때 매수인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그 물품의 명세를 확정해서 그냥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도인에게 준 권리 중에 하나로 물품 명세 확정권이라고 합니다. 매수인에게는 없는 권리입니다. 매수인에게는 없는 권리고 매도인만 가질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로 물품 명세 확정권이 있다는 거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또 중요한 게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제권, 특정이행 청구권 등과 선택적 중복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하겠죠. 자, 앞서서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했었죠? 그 상대방이 본질적인 이 계약 자체를 뒤흔드는 위반을 한 경우, 이럴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약을 해제하면 끝이냐? 이 계약으로 인해서 양 당사자가 손해를 봤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본 주체가 손해를 일으킨 주체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권리들을 사용을 하고도 한 번 더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매수인이 7가지 그리고 매도인이 5가지의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 이 중에 4가지는 동일하고요. 매수인에게만 있는 게 대금감액 청구권, 하자보완 청구권, 대체품 인도 청구권 요 3가지를 쓸 수 있고 역시 이런 것들을 다 썼을 때 7개 중에 6개를 쓰고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역시 매도인도 5가지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4가지를 사용하고 선택적 중복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중복해서 또 한 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만한 본질적인 위반 사유를 갖고 있거나 특정한 이행 청구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한 번 더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실제 매도인의 권리의 내용에서는 이 물품 명세 확정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 역시 앞서 보았지만 하자보완 청구권, 대체품 인도 청구권, 그리고 대금감액 청구권 같은 경우는 매수인에게만 있는 권리로서 작용이 되니까 요것들 같이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봤던 비엔나 협약의 내용들에 어떤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봤던 내용이죠. 매도인의 계약 위반과 매수인의 권리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대로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를 뭐라고 불렀었죠? 특정 이행 청구권이라고 불렀었죠. 자, 이거는 양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갖고 있는 권리로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상대방한테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빨리 이행을 해라 라고 하는 거. 자, 2번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추가 기간을 지정할 수 없다. 자, 틀린 말이겠죠. 양 당사자가 모두 추가 기간 지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할 만한 어떤 위반 사유는 아니지만 확정적이고 특정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해서 통지해 줄 것을 권리로서 주고 있죠.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의무 이행을 하라고 추가 기간을 지정할 권리가 있다. 문제에서는 없다고 했으니까요.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도 볼게요. 매수인이 수령 당시와 동등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물품 인도 청구권을 상실한다. 자, 매수인이 물건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받았는데
다 써버리거나 손해를 끼쳤어요. 혹은 손상을 끼쳤습니다. 그러면 대체물로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데 대체물로 바꿀 물품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요. 분명히 의무적으로 어떻게 하라 했어요? 물품을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계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실제로 동등한 상태로 반환을 못해요. 그럼 바꿔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4번에 계약의 해제는 정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쌍방을 모든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해방시킨다. 자, 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죠? 전체 내용,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을 어긴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했다는 것은 계약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쌍방을 모든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해방시킨다. 자, 여기서 손해배상 의무를 제외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계약 해제를 실제로 그 권리로서 사용을 하고 나서 내가 이 계약을 해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중복적 그리고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가진 권리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남아있고 그 나머지 계약의 내용들은 전부 다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구제에 대한 내용 이거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도인은 5가지, 매수인은 7가지로서 존재하는데 4가지는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행 청구권, 추가기간 지정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요 4가지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권리고요. 자,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 역시 7개를 갖고 있는데 매수인은 4가지 이행 청구권, 추가기간 지정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동일하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체품 인도 청구권, 하자 보완 청구권, 대금 감액 청구권 같은 경우는 매수인만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5개, 7개, 4개는 똑같고 하나씩 다른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각 권리에 대한 내용 어떤 건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라 수입상이 계약 의무를 위반한 수출상에게 원래 물품을 대체할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하려고 한다. 자,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2개를 체크해놨는데요. 볼게요. 1번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 대체물을 청구한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자, 대체품을 청구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물건이 잘못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겠죠. 손해배상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권리들과 다르게 선택적, 중복적으로 한 번 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에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 본질적인 계약 위반에 해당할 때만 매수인이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반드시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품 인도 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거. 자, 3번에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했으나 계약에 부적합한 인도가 있었고 수령한 상태와 동등한 상태로 물품을 반환할 수 있어야만 매도인은 대체물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은 말 자체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했으나 계약에 부적합한 인도가 있었대요. 그럼 잘못됐죠. 근데 수령한 상태와 동등한 상태로 물건을 반환할 수 있어야만까지는 맞아요. 매수인이 보존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매도인은 대체물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매수인은 대체물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말장난 문제입니다. 자, 4번에 매수인은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해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하자를 통지해야 되고 검사의 결과를 통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매수인은. 그리고 이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안에 대체물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대한 기간 그리고 하자 통지의 기간은 합리적인 기간 2년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2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권리사항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CISG, 비엔나 협약에 있는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와 그리고 매도인,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구제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그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것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매수인은 그 물건에 대해서 계약에 정한 물건을 내가 정확하게 수령을 해야 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올바르게 거기에 맞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기본적인 의무로서 매수인이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매수인은 어떤 계약의 위반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항상 검사를 할 수 있다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물건의 하자를 반드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체물을 인도를 청구하든 하자 보완을 청구하든 등등등의 행동을 해야 된다. 그 권리를 행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각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계약 위반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5가지, 매수인은 7가지 권리가 있고 매도인만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품 명세 확정권, 그리고 매수인만 가지고 있는 권리가 하자 보완 청구권, 대체물 인도 청구권, 대금 감액 청구권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 4가지 특정 이익 청구권, 추가 기간 지정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라는 거 역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지금 나온 내용들, 의무와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CISG에서 청약과 승낙에 대한 것도 나오긴 하지만 그 부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들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고 무역실무 문제 딱 푸신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고 헷갈리지 않도록 한 번씩 노트해 보시고 정리해 놓으신다면 더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